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군 이래 정말 최고의 풍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소비 수준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잘 살게 되었는데도 뭔가 불안하지요.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리를 갖게 되는지, 저는 앞으로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질서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위기로 맞느냐 기회로 삼느냐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 요전 시간에는 토피아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오느냐, 그게 이제 다가온다 그러면은 현상, 지금의 현실을 봐야 되죠. 이걸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어떤 전 세계적인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이건 그 얘기 또 아냐 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고령화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이 유사일의 최고의 고령화라 그래요. 고령, 나이가 많다 이거죠. 인구학자들이 분류를 할 적엔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에이징 소사이어티고, 이미 다 나이가 들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고령 사회예요. 그런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늙어버린 사회라 그런 뜻이죠.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7%, 고령 사회는 14%입니다. 왜 이렇게 나이들이 들었느냐? 이건 OECD 국가들 38개국인가요? 회원국이 잘 사는 국가들 모아놓은 거죠. OECD 국가들이 전부 다 고령 사회예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14% 이상이 전부 다 65세 이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좋아지고 수명이 연장이 되죠. 그다음에 저출산을 하고,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고령 사회에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1994년도에 이미 거기에 진입을 했어요. 1994년도에 전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이겁니다. 4년 후에 예측되기로는 2025년엔 27.4%라고 봐요.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들. 미국이 작년에 고령사회가 된 걸로 나와 있고, 중국은 작년 아니면 올해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우리도 진입하고, 일본은 1994년에 진입했다 그러는데 중국은 왜 그래? 중국 올해 진입한다고 그게 큰 문제야? 아니, 이거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중국이 고령화로 진입했느냐? 그러면 인위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었어요. 1978년에 산업화 또는 시장경제로 전환을 하면서 중국 국가가 1가구 1자녀 정책을 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의 10배,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걸 시행하는데 위반을 했다 해서 둘째를 낳았다 그러면은 한 3억 원 정도를 벌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가 있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자녀를 못 낳습니다. 이것이 2015년에 이제 폐지를 해서 지금은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2자녀까지는 이제 허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진입을 했고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매해 평균적으로 4.4%가 늘고 있습니다. 이걸 숫자로 환산하면 29만 명이에요. 살긴 힘든데 나이는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젊은 국가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젊은 국가가 뭐 평균 연령이 뭐 35세라고도 그러는데 베트남이에요. 왜냐? 베트남은 베이비 붐이 1976년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45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베이비 붐은 언제 시작했어요? 54년. 전쟁 끝나고 54년에 시작해서 70년까지 계속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젊은 국가였어요.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데 이제 고령사회가 돼버린 거죠. 저출산, 이건 잘 사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 영상을 찍는 게 21년도 2월 말경인데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보도가 됐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0.8세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구가 유지되려면 2.1, 그러니까 2명 정도는 낳아야 된다. 근데 0.8세래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심각한 거로구나.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깊이 인식한 거.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05년이나 6년에 이게 심각한 문제로구나. 그러니까 그 인구학을 데모그래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출산 대책을 세워가지고 10년 동안 55조 원을 집행을 했죠. 근데 출산율이 안 늘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프랑스는 어떻게 했다. 어떤 나라도 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출산율 저하를 막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추세입니다. 공통적인 현상이죠. 요거에 대해서 이게 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후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성장이에요. 18세기 중반서부터 산업화가 되고 급속도로 성장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성장하고 고성장 뭐 기준은 뭐냐? 경제학들은 3%로 봐요. 3%.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특히 80년대 우리 막 평균 10% 성장했거든요. 뭐 중국도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 이제는 3%만 넘어도 와 성장했다. 이래야 될 판이에요. 이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가 늘어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조를 보면서 이런 추세를 보면서 디스토피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 위기가 반복이 되거든요. 경제 위기. 우리가 경험한 걸 보면은 무슨 뭐 오일 쇼크 그런 거 말고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경제에 타격을 받았다 그런 거 말고 1997년도에 IMF 외환 위기 사태를 우리가 맞잖아요. 이건 동아시아 전체, 특히 동남아시아 개발 국가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 엄청나게 타격받았죠.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대 재벌 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그거 살아남은 게 5개밖에 없을 거예요. 삼성, LG, 롯데, 뭐 SK는 SK, 두산 정도만 살아남았지 다 없어졌잖아요. 그때 산미라고 있었고 젊은 분들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희한하다. 그랬더니 몇 년 있다가 2000년도에 IT 버블 또는 닷컴 버블, 미국이 큰 타격을 받았죠. 우리도 큰 타격을 받았고. 그때 주식해서 손해본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2008년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와요. 유럽과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특히 남유럽 국가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그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게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아직 2008년 수준으로 회복을 못했어요. 재정 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뭐라 했어요? 4개 나라였는데 앞에 글자만 따져가지고 PIGS, PIGS, 돼지들이라고 불렀잖아요. 모욕이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P, 포르투갈, I, 이탈리아,
G 그리스, S 스페인. 희한해요. 그거 보면 그리스만 빼놓고 축구 다 잘하는 나라야. 이 축구와 경제의 상관관계도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픽스라고 불렀어요. 돼지들이라고. 근데 10년 지나고 난 후에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건 뭐 예외가 없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경제 활동 자체가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이게 뭘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현상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오죠. 이게 인공지능이 뭐야? 우린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2016년에 알파고 영국 딥 마인드라는 데서 개발한 데죠. 이게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큰 기업도 아니에요. 주로 알파고 자체는 바둑 전용 AI죠. 이 딥마인드가 2014년도에 스타트업 기업, 영국 스타트업 기업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뭐 AI를 잘 만든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구글이 6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6억 달러에 인수할 적에 딥마인드 직원이 몇 명이었느냐? 12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2016년도에 그 사람들 왔잖아요. 네. 청바지하고 티셔츠 입고. 그 얘기는 뭐냐? 12명이 있는 회사를 6억 불에 인수했다라는 거는 한 사람당 몸값이 5천만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손흥민 몸값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가 성과를 낸 겁니다. 여러분, 알파고 때문에요. 중국 사람들이 바둑 좋아하는데 바둑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야, 기계가 다 이기는데 우리끼리 바둑 두면 뭐해?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럼 바둑계는 그렇게 타격을 받은 거예요. AI가 알파고가 아니라 다른 알파 뭐가 다른 분야로 가버리면 그 산업도 잘못하면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거죠. 이제 기후변화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온난화뿐만 아니라 지진,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나면 이게 인간 대처 능력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2011년도 3월 11일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아닙니까?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우리가 영상 통해서 많이 봤지만은, 죽었지만,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쓰나미 보고, 국민 정서상, 극히 일부 분들이 거의 일본 놈들 까불더니 혼났다 그러는데, 일본만 혼납니까? 우리도 혼나죠. 또 우리가 이제 은근히 그런 속내를 비치면은 일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백두산 폭발한다. 전현재. 발해도 백두산 폭발도 망했다. 끔찍한 얘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호주는 대륙이 넓고 그래가지고 산불이 자주 납니다. 근데 2019년 8월에 산불이 났는데 아직도 진화가 완전히 안 됐어요. 아직도 타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 남한 면적의 반 정도가 탔대요. 아예 그냥 이제는 거기서 불 나는 건 당연히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캥거루하고 코알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불타서 죽은 거죠. 남한 면적 반 정도 불탈 정도면 캥거루하고 코알라가 도망가야 어디까지 도망가겠습니까? 지금 동물이 몇 마리가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걸로 환경오염이 일어나가지고 미세먼지라 그럴까? 이게 칠레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남태평양 건너가지고. 심각한 거죠. 오케이. 미국도 산불 뻑하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하고 엔데믹인데, 자, 우리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산되는 거. 이걸 팬데믹을 현상을, 선언을 하죠. 이게 1948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창립이 됐는데, 창립된 이후 70여 년 동안 팬데믹을 선언한 게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었어요.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와, 많이 죽었죠? 뭐 지금도 뭐 그만큼 코로나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100만 명. 그 다음 팬데믹 선언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09년도 신종 플루예요. 팬데믹 선언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 각 건물 입구 이런 데다 세정제 놓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열 체크하고 그러기 시작했죠. 이거는 전 세계 인구의 10% 내지 20%가 감염됐는데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었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요번에 코로나 19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용어는 기억나실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이게 시작은 1979년도에 이제 뭐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지역이 콩고의 에볼라 강에서 발견이 됐다. 거기서부터 감염이 되기 시작했다 해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WHO하고 주로 미국 의료진, 전 세계 의료진이 가서 3,000명이 갔답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그걸 뭐 진압이라 그럴까? 확산을 막은 거예요. 근데 왜 에볼라 하면 무섭냐? 이게 치사율이 25%랍니다. 타액 또는 그러니까 체액이라 그러죠. 뭐 몸에서 나오는 콧물, 침, 심지어 눈물 또는 배, 뭐 오줌 이런 것 통해서 감염되면은 25%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막은 거예요.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질병에 의한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면은 인류의 생활 양식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결코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구와 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8세기 중반이라 그러면 우리가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부터 지구가 어떻게 변했나 하면 21세기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인류 지구상 모든 인간들의 연평균 소득이 구매력 기준으로 600달러였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경제학자들이 그 만든 통계를 인용하는 겁니다. 600달러였대요. 이건 구매력 기준입니다. 어느 해? 2016년도 구매력 기준으로 600달러였어요. 그러면은 그 2016년도에 구매력 기준으로 600달러인 나라가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최빈곤국이겠죠. 예, 북한이 그때 한 1000불, 1200불 정도, 1100불 이 정도니까 그거 더 못 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1750년대라 그러면 언제입니까? 우리 정조 때예요. 예. 저 정조 이때 우리나 아닌 말로 저 남미 국가 일부 그 잘 사는 나라 네덜란드 무슨 영국 이런 나라 빼놓고는 비슷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현재는 이게 2019년일 겁니다. 현재 올해 이 시점으로 봐도 16,600달러예요. 이것도 구매력 기준입니다. 평균이. 그 평균보다 우리가 2배 정도 잘 사는 거죠. 네. 그럼 뭡니까? 600달러에서 250년 동안 16,600달러면 27배가 늘은 거예요. 엄청 늘은 거죠. 인구는 7억 명에서 77억 명. 네.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지구의 총소득이랄까 총생산이 270배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자원을 우리가 썼으며 또는 우려한다 그러면 고갈시켰으며 또 얼마나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했느냐. 온난화 되는 게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해서 온난화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결과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에 우리가 2016년도 구매력 기준으로 1,700달러였어요. 실질 명목 그 소득은 한 110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일본 다음으로 뭐 홍콩은 빼고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그 아시아 국가가 필리핀이었거든요. 240불. 우리보다 이제 2배 조금 더 잘 살았죠. 그 인구가 2천만 명, 평균 수명이 50세였는데 지금 보면은 2019년도 보면 우리가 구매력 기준으로 37,000달러예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명목소득은 한 3만 불이었을 겁니다. 네, 우리가 물가가 싸다는 얘기죠.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매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명목소득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떨어지지만은 우리가 그 구매력 그 소득은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돈을 쓴다라는 거죠. 인구는 5천만 명, 평균 수명이 83세. 여러분들 60년 만에 또는 60년이죠. 60년 만에 평균 수명이 50세에서 83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균 기대 수명이라 그러죠. 평균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대요. 예. 뭐 신체 커진 거는 말할 필요 없고, 이게 뭔가 하면 지금 63세가 된 분이 평균 수명이 83세야. 한 20년 있으면은 나도 갈지 모르겠구나 하고서는 83세가 딱 되니까 그 20년이 지난 후에 그 사이에 매해 0.3년씩 연장이 돼서 평균 기대 수명이 6년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전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에서 아까 같은 그 변화 속에서 지금 현 시점, 그러니까 무슨 뭐 기후 변화, 인공지능, 뭐 고령화, 뭐 이러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에서 엄청난 풍요를 지금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미래는 그렇지 밝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기 기원 후죠. 기원 후 지금까지 2021년, 여기 이 통계는 2015년까지 났죠. 지구 전 세계의 총생산을 측정한 거예요. 1750년대 경에 전 세계 인구의 소득 평균이 한 600달러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영국 같은 나라는 좀 더 됐을 거고. 자, 그걸 계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뭐 저는 계산 못하죠. 예, 경제학자들이 한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의 움직임이 없죠? 없어요. 없다가 요 시점에서 뭔가 좀 뭐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바로 18세기 중반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쯤 오면은 변화를 우리가 확연히 느낄 수가 있죠. 예. 확연히. 이게 그 100년 후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치솟아 버리는 거죠.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미국, 일본, 영국, 일본, 한국. 자, 보면은 역시 요건 이제 미국이 영국이고, 예. 미국, 영국이 비슷하게 가다가 19세기 들어오면 미국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거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쭉 올라가죠. 영국이 비슷하게 가다가 조금 속도가 늦죠. 그래도 무지하게 빨리 올라가죠. 일본은,까지도 뭐 별로 못 따라가다가 50년대부터 쭉 치고 들어오죠. 일본이 여기서 이제 팍 떨어진 건 전쟁이죠, 전쟁.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지면서 경제가 이제 흔한 말로 폭망을 하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전쟁이 끝난 1953년도까지 거의 변화가 없죠. 요때서부터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요게 이제 산업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쭉 올라가더니 거의 뭐 따라붙었죠.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만 불 가까이, 일본이 한 4만 불 되고 우리가 한 3만 불 된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예. 영국 뭐 조금 높지만 다 따라잡은 거예요, 우리가. 야,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런데 일본은 몰라도 미국, 영국 같은 소위 말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앞선 자본주의 국가들이 250년 동안 경험해서 쌓아온 발전, 이걸 우리는 50년, 60년 사이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4배에서 5배가 빠른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건 대단하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 과정서 우리가 겪은 경험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 멘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우려가 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40세까지 경험할 거를 5배 빠르게 또는 4배 빠르게 10살 안에 다 경험했다면 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발전이라는 건 변화입니다. 예. 그 핸드폰 이렇게 막 일반화되기, 보급되기 시작할 적에 젊은 애들은 엄지족이라고 해가지고 문자를 무지하게 빨리 날렸는데 그 자판을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문자 못 날리는 분 많았어요. 지금은 다 아시지만 그 적응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냐 이겁니다. 이런 엄청난 세상이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 최근에 한 10년 전서부터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그럼 뉴노멀, 노말이면 노말이고 어브노말이면 어브노말이지 뉴노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노말하면 정상 아닙니까? 정상. 예, 이 정상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제대로 된 상태. 그럼 뉴노말, 새롭게 제대로 된 상태는 뭐냐? 그리고 뭐가 제대로냐? 대개 이제 노말이라고 할 적에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했을 적엔 빈도를 따집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60명의 공통점이 있으면 그거를 노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뉴노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노말이냐 아니냐, 뭐 뉴노말이냐 했을 적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뉴노말이라고 했을 적에 이 말도 새로 등장하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로 바꿨죠. 새 기준 또는 새 일상. 자, 국립국어원서도 그렇게 바꿀 정도면은 이 용어가 언제 나왔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습니다. 흔히 이 용어를 말하면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경제 질서의 등장을 예견하는 거다 해서,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어떤 방법을 냈냐면은 헬리콥터 머니라 그러죠.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그냥 달러를 뿌리겠다 해서 4조 내지 5조 달러의 그 돈을 풀었어요. 그때 미국 GDP가 약 20조 내지 21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GDP의 약 4분의 1 되는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위기는 극복을 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었어요. 통화 정책이었어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커다란 펀드를 운영하는 에리언이라는 그 CEO입니다. CEO가 새로운 부의 탄생,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 책을 썼어요. 거기서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 뭐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에리언이 말하는 뉴노멀이라는 게 뭐냐? 저성장, 예전에 검토한 거죠. 저금리, 지금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저물가,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근데 고실업, 실업자는 많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부채가 늘어난다 이거죠. 돈을 막 푸니까 부채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규제가 강화된다. 이게 이전의 경제 기조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이거 새로운 새로운 노말이다. 뉴노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여튼 이상한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례 중에 하나,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2020년 말,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된 겁니다. 2달 뭐 이 정도 된 거예요. 전 세계 부채가 227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 GDP의 3.65배. 그리고 2020년에만 20조 달러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기가 침체되고 코로나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돈을,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거죠. 돈을 풀어서 20조 달러가 작년 한 해에 늘었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부채가 71조 달러였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조 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9조 달러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동안 이렇게 누적된 부채의 10분의 1이 넘는 부채를 미국은 한 해에 풀어버린 거란 말이죠. 이래도 되나? 여러분, 부채가, 전 세계 부채가 GDP의 3.65배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36개월, 3년, 그리고 0.65년 하면 7개월 되죠. 43개월 동안 벌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빚 갚는데 다 써야지 이 부채가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야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버블론이 나오고 그러는데 부채 긍정론이 있어요. 네. 최근에 뭐 모던 모니터리 시오리라고 해가지고 돈은 아무리 쏟아부어도 괜찮다라는 건데, 이 부채 긍정론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빚은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빚은 어떻게 갚을 수가 있냐? 경제는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 논리란 말이죠. 빚은 갚을 수 있다. 왜? 경제는 발전하니까. 여기 이제 맹점이 있죠. 첫째, 이렇게 많은 빚을 갚기에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그 전제는 인구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그래서 고령화가 돼서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속 세대가 그 경제활동 인구로 유입이 돼야 되는 거죠.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저출산으로 그게 안 채워져요. 저성장, 저출산. 그래서 일본 침체,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이다. 1989년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 잃어버린 30년이다 뭐. 근데 일본 침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령화가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채 긍정론, 낙관론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근데 과연 3.65배나 되는 부채를 갚을 수가 있느냐?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세계는 지금 거대한 폰지 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빚 막 지고 후속 세대에다가 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돌 빼가지고 윗돌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정부 부채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국가 부채라 그러는데 저는 국가 전체의 부채, 그러니까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까지 합친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정부 부채라고 합니다. 정부 부채인데,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2019년에 71조 달러가 부채였다 그러면 이게 2019년 정부 트럼프가 찍은 겁니까? 아니죠. 역대 정부가 이렇게 부채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떠나면 돼. 다음 정권에다 넘기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금이에요. 연금. 연금이란 건 뭡니까? 국민연금이든 무슨 연금이건 하여튼 공무원연금이에요. 연금 수혜자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수익이나 이자 가지고 연금을 줘야 되는데 이 기금이 거의 다 소진이 됐죠. 우리나라는 뭐 2035년 되면 소진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연금을 일찍 시작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다 소진이 됐어요. 그 모자른 건 어떻게 하느냐? 모자른 거는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 가지고 연금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폰지 사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젠간 터진다. 한국 총 부채는 얼마냐? 정부 부채가 1,000조 원이고 아마 금년 말 정도 1,000조 원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부채가 2,000조 원, 가계 부채가 2,000조 원이에요. 그래서 총 5,000조 원, 금년 말에 5,000조 원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80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부채는 5000조 원이에요. 물론 전 세계 3.65배보다는 약하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거라 이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국민을 5천만 명이라 그러면 5천조 부채가 있다 그러면 정부 부채든 기업 부채건 가계 부채건 한 사람당 1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가계 부채로만 따져도 한 사람당 4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채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부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평균적으로 4천만 원. 국가 전체로 보면 국민이 갚아야 될 게 평균 1억 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갚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3,500만 원 됩니까? 1년에?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부채하고 관련해서 이 세 개, 그러니까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하면 이제 심각한 게 일본이 정부 부채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국가 부채라고 그러죠. 일본 GDP의 250%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일본은 예산안을 보면은 적자 예산을 편성해요. 25%에서 30%가 적자 예산입니다. 세입보다도 세출을 더 많이 편성을 하고, 그럼 그 20에서 25%는 뭘로 하느냐? 그거는 국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기업 부채가 문제라고 그러죠. 특히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부채가 많다 그런 얘기하고, 최근에 좀 부채가 과도한 기업들을 도산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가계 부채가 문제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부 부채가 1,000조 원이면은 한 46%, 7% GDP 정도 됩니다. 일본은 250%인데 우리 47%면 지금 현 정부도 그런 논리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100% 넘는 나라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괜찮다 그러는데 외국 신용평가기관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뭐라 그랬냐면 얼마 전에 발표한 건 47%라 그랬습니다. 정부 부채가 GDP의 47%가 넘어가면은 신용등급을 내리겠다. 근데 조만간 금년에 추경 편성해가지고 또 지원금 주고 그러면 47% 훌쩍 넘을 거예요. 50% 넘으면은 그 경고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자가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은 참 깝깝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계부채는 경기가 좋아져야지 이걸 갚는데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채가 대부분 뭡니까? 주택 또는 전세금 대출이잖아요. 그걸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하고 반대되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도 정부 부채가 있어요. 한 40% 정도 됩니다. GDP에. 그런데 노르웨이가 인구가 이제 500만 명 아닙니까? 들어보셨겠지만 노르웨이는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넘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1970년대 초서부터 이 노르웨이 바다, 그러니까 북해 유전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거기서 원유 수출 돈이 들어오니까 처음엔 막 썼습니다. 신나는 거죠. 막 쓰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국부 펀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해 유전에서 벌은 돈 가지고 만들었다 해가지고 오일 펀드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쌓인 돈이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여러분 1조 달러인데 이걸 주식하고 채권 일부는 부동산도 취득을 해요. 해가지고 연 6%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인구가 500만 명인데 1조 달러의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노르웨이는 국민 1인당 20만 달러의 펀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거죠. 이거하고 반대되는 경우 과거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북해 유전 발견된 거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는데 네덜란드 막 썼어요. 그래가지고 더치 디지즈라는 말이 70년대 말 80년대 나왔죠. 그래서 산업이 다 이 석유 화학 산업 말고는 다 피폐화되고 그래가지고 혼났습니다.
아주 경제가 휘청했죠. 복지 다 예상 감축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렸죠. 아무튼 노르웨이 1조 달러의 국부 펀드, 국민 1인당 20만 달러의 저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노말입니까? 이게 뉴노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다음 이제 프랑스 사례를 하나 들겠어요. 현재 프랑스가 인구가 6,500만 명입니다. 우리보다 많죠. 그 중에 비유럽인이 한 600만 명 정도 돼요. 한 10% 정도 되죠. 근데 이 비유럽인의 90%가 이슬람입니다. 현재 예측하기로는 현재 프랑스의 최대 그 종교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뭐 개신교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2050년이 되면 최대 종교가 이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50년을 생각해 봅시다. 전체 인구의 한 20% 내지 25%가 비유럽인이야. 대부분이 이슬람이야. 그리고 최대 종교는 이슬람이 돼. 이게 프랑스의 정상적인 모습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현재도 10% 정도가 비유럽인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랑스 영화에 가끔 그거가 나오는데 프랑스 전역에 영어로 표현하면 프리 존이라는 주거 지역이 300여 군데가 있어요. 이건 그 안에는 이민자, 불법 체류자, 난민들이 모여서 살아요. 여기는 프랑스 국가 경찰의 치안력이 발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가지도 못해요. 그 안에 경찰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런 게 300군데가 있단 말이죠. 그 안에는 뭐 마약도 팔고 성매매도 일어나고 아동 납치도 일어나고 그런 데가 300군데가 있단 말이죠. 이런 프리존이 영국에도 있고 유럽 다른 나라로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냐 이거죠. 물론 우리도 외국인 체류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콜로니스트라 그러죠. 과거 식민지 국가 출신들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북아프리카 또는 아프리카 또는 서인도 제도라 그러죠. 거기에 프랑스 식민지 출신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지단은 어디입니까? 부모가 알제리 출신이죠. 그 다음에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움바페. 그럼 부모가 카메룬. 그리고 앙리. 지금 뭐 나이가 들었죠. 앙리. 서인도 제도 과들루프 출신. 뭐 기여를 하죠.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하지만은. 우리나라 외국인 체류자는 다문화 가족 빼놓고는 2019년 기준으로 252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중국인이 43.6%입니다. 110만 명인데 그 중국인들 중에 3분의 2가량. 그러니까 조선족이 70만 명이에요. 일단 거주지에서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산 같은 데 가보면은 또 우리나라 뭐 대림동이 일때는 그 중국인들, 조선족들 집단 거주지가 있죠. 거기서는 뭐 위안화도 통용이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례 또 하나 보면 통화량은 엄청나게 급증했어요. 근데 물가는 안 올라. 이건 단순 산술 아닙니까? 공급되는 물가의 양은 물건의 양은 한정돼 있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야하는데 안 올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 유동성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적다. 그럼 도대체 그 나머지 돈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통화 유통 속도라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0.62예요, 우리나라. 최근 몇 년 동안 그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0.62가 무슨 말이냐? 100원이 공급됐으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62원이란 얘기입니다. 38원은 어디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감춰졌어요. 돌아다니질 않아. 어디 있겠느냐? 뭐 저축을 했거나 또는 산에 유보금을 쌓아놨거나 이런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소비를 안 한다라는 얘기죠. 개인은 소비를 안 하고 기업은 산에 유보금을 쌓아놔가지고서는 눈치 보고 있다라는 거죠.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말고 그 말인데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현상은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현상이 벌어졌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배경은 지난 30년 동안 진행이 된 세계화하고 디지털화입니다.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 시장은 세계화됐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디지털의 지배를 받죠. 우리가 스마트폰 한 대씩 컴퓨터를 손에다 늘 쥐고 거의 모든 국민이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카메라와 녹음기까지 다 있잖아요. 사전, 뭐 노트북, 노트 적는 것까지 다 있단 말이죠. 이게 디지털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편리함을 갖다 줬는데 그거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화는 하나의 시장이 됐고 세계화라는 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생기면서 19세기 후반서부터 이제 확대가 됩니다. 세계 최초로 생긴 국제 기구가 뭐냐? 그럼 만국 우편 연합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든 우표 붙이면은 프랑스에서 편지 붙이면은 영국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프랑스 우표가 붙어 있는 거를 어떻게 영국이 요금을 회수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 하느라고 만국 우편 연합이 생기면서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체제가 되는 거죠. 시장이 점점 확대되는데 언제 급속히 확대되느냐 하면 냉전 종식 이후입니다. 이게 세계화가 가속이 돼요. 냉전 시대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에는 경제가 지구상에 두 개였어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련을 종지국으로 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해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니까 과거 소련의 그 위성국가라고 했던 동유럽 국가들도 전부 다 시장 경제로 다 돌아서면서 미국과 뭐 영국 이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시장에 다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거기다 중국도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그래서 세계화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995년에 WTO가 출연을 하는 거죠. 이 해에 우리는 OECD에 가입을 하죠. 국민소득 1만 불 돌파하고 이 세계화가 나타내는 거는 통합입니다. 통합. 인테그레이션이라 그러죠. 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 서로 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관여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원유 가격 오르면은 중동 잘 살게 됐나 보다. 돈 많이 벌겠구나. 아니죠. 우리 경제가 휘청한단 말이죠. 이런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듭시다. DRAM, 메모리 칩이라 그러죠. DRAM. 전 세계 DRAM 공급의 삼성전자가 약 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29%. 두 개를 합치면은 87%를 한국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DRAM. 그런데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공급이 중단됐다. 그러면 아이고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전자제품 생산업체도 DRAM 공급이 중단돼가지고 상품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게이지가 서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잘 살게 되는데 왜 물가는 안 올랐느냐. 세계화가 되면서 싼 물건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싼 물건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개발도상국가 또는 제3세계의 싼 노동력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온다 이 말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전 세계 공업 생산품, 공산품이죠, 공산품.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의 50%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싼 값에 소비자들이 그걸 누렸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싸게 공급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14억 인구 중에 뭐 중국의 생산 현장에 나가 있는 소위 농민공, 이게 3억 명 정도로 봅니다.
중국 정부는 한 2억 5천 명이라고 그러고 일부 학자들은 4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3억 명이라고 봐요. 이 3억 명은 내가 꽝둥 가서 저기 사천성에서 있다가 꽝둥에 와서 공장에서 일한다 그러면 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중국 노동자들의 뭐 비참한 삶, 뭐 그래서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벌집촌 같은 데서 살고 이게 농민공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임금의 한 2분의 1 수준, 예, 보험도 뭐 가입 못하고 이런 거에 바탕을 둬서 공급이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 시장 확대가 되면은 부의 과점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부의 과점화가 돈이 빅 리치 또는 슈퍼 리치라 그러죠. 그 사람들한테 쌓이는 거예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의 자동차 3사 포드, 크라이슬러, 그 다음에 GM인가요? 이 세 개의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파산하게 생겼어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긴급자원, 구제금융이라고도 말하죠. 그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 사장들 다 와서 니들 어떻게 경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라고 와. 그런데 그 사장들이 워싱턴으로, 회사는 디트로이트에 있고 의회에 와야 되니까 워싱턴으로 와야 되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연봉이 막 3천만 불, 4천만 불이야.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야, 회사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당신들은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냐? 회사가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너는 그 연봉을 3천만 불 받냐? 4천만 불 받냐? 부의 과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드 자동차 생산 현장에 있는 노동자라고 칩시다. 조립 라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 받겠어요? 5만 불 받는단 말이죠. 기아 자동차가 그 알라바마 헌트신가 거기에 공장을 한 10여 년 전에 차렸잖아요. 그 망해가는 도시에다 차려가지고 그냥 뭐 구세주가 왔다고 그 주민들이 난리를 쳤는데 그때 임금이 4만 5천 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5만 불 받는다 그러면은 CEO 연봉은 그 뭡니까? 3천만 불이다 그러면은 600배를 받는 거예요. 600배. 이런 이제 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보시겠어요? 뭐 다 알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장이 세계화되지 않고 다 이제 나눠져 있다고 칩시다. 하면 9개 시장이 이렇게 칸별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했을 적에 각 시장마다 시장 규모가 100이에요. 예. 근데 그 시장에 한 개의 기업이 매출의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9개가 나눠서 가져간다고 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하면은 매출이 1위 기업이 50개고 2위서부터 12기업의 매출 평균을 내면 5.56입니다. 그래서 9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시장 9개가 통합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 통합된 시장의 총 규모는 900이 되겠죠. 그리고 그 기업은 90개가 있겠죠. 10개짜리 9개가 90개가 있죠. 근데 한 개 기업이 50%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 기업의 매출은 450이 되고 2위에서 92까지의 기업은 매출 평균이 5.06이죠. 자, 시장이 나눠져 있으나 또는 통합되어 있으나 그 1위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매출은 뭐 5.56에서 5.06으로 한 10%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89배로 늘어나잖아요. 과점이 되는 거죠. 최상위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60%로 가져갔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 134배. 그 다음에 70%를 가져갔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에 비해서 208배로 늘어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세계화는 부의 과점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인터넷으로 세계 시장을 이제 합쳐버리는 거죠. 여기서 세계 단일 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급속한 부의 축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술주 뭐 그러면 빅텍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시총
시가총액이라죠. 주식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인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게 잘 아시지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4개예요. 여기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긴 지 오래됐죠. 애플도 80년대 생기고 그렇지만 무슨 아마존하고 구글이 그렇게 뭐 오래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글은 1998년에 세워졌죠. 그랬다 지금은 이제 지주회사 알파벳을 세웠는데 페이스북은 2004년, 아마존은 1994년. 그러니까 구글만 하더라도 설립된 지 20년 조금 넘은 회사예요. 전통적인 기업들 보면은 포드 자동차 같은 게 1903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너럴 일렉트릭 GE라 그러죠. 이건 1892년 토마스 에디슨이 세웠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포드 자동차는 시가총액이 450억 달러예요. 이게 우리 네이버보다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은 1000억 달러예요. 종업원을 33만 명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긴 지 20년, 뭐 30년 가까운 회사들 보면은 1조 달러란 말이죠. 한국 초기, 인터넷 초기에 검색 엔진 굉장히 많았죠. 야후, 엠파스, 라이코스, 생각나실 거예요, 이제. 뭐, 한미르, 파란, 네이트, 네띠앙.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다 접었죠, 사업. 그 네이버, 그 다음에 다움. 근데 지금 네이버가 점유율, 검색시장 점유율 57%예요. 다움은 6.2%입니다. 구글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33.45%입니다. 그럼 라이코스, 한미루, 파란, 네이트, 네띠앙 어디 갔냐? 없어졌어요. 라이코스는 미국서, 한때 미국서도 1위였어요. 야후를 제치고 1위였는데 2000년 그 닷컴 버블 때 이제 뭐 망했죠. 예. 그 기억나십니까? 배우 엄정화가 나와가지고 뭐 잘했어 라이코스 뭐 그런가? 예. 좋은 카피였죠. 예. 카카오는 10년 조금 넘었어요. 제대로 사업을 시작한 지. 다음과 합병한 후에 시가총액이 45조 원. 네. 100년 넘은 포드 자동차하고 비슷하죠. 뭐 프로덕트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버상에만 존재하는 기업이잖아요. 이게 부가 그렇게 축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전통 기업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이 뭐냐? 정식으로 가게가 아니라. 그럼 이제 두산이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1896년에 종로의 박승직 상점, 포물점입니다. 그 옷감 파는 가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주산 중공업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큰 위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세워진 걸 이제 동화약품이라고 합니다. 활명수. 1897년에 민병호 민강 부자가 설립했는데 동화약방으로 약국이죠. 이게 증권시장 상장 2호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가 굉장히 빨라요. 2호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이에요. 동화약품이. 참고적으로 말하면 동화약품의 그 민강 특히 이제 아들이었던 민강 선생께서는 그 돈 벌면 독립운동 자금 대줬다는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그래가지고 옥고를 2번이나 치르죠. 예. 그래서 이 업적을 국가에서 인정해서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이제 안장돼 있죠. 네이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이버 시가총액이 65조 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공급자와 최종 수요자 사이의 중간 단계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건을 생산했다 그러면 도매상으로 가고 또 중간 도매상 갔다가 소매상 가고 소비자 가고 이 단계를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고 그거를 각 단계별로 나눠 가졌는데 이게 생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G마켓에서 구입하고 내가 아마존에서 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를 다 한 기업이 독점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디지털과 금융을 통한 빅머니가 등장을 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또 뭐가 나타났냐?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은 지메일 내용까지도 다 빅데이터로 구축을 했고 한때는 전 세계 책을 전부 다 디지털화 시킨다고 하다가 그 사업이 중단이 됐죠. 이 빅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집단 지성, 뭐 소통의 확장, 뭐 무한대 확장, 뭐 오픈 소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파퓰리즘으로 흐르는 겁니다. 어떤 확증 편향을 가져오죠. 너무 많은 그 정보가 쏟아지니까 그걸 다 파악할 수 없어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집단주의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지만은 철저하게 그들 빅기업의 이익에 이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올리가키는 과두제라는 거죠. 독점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올리가키, 한번 뭡니까? 아마존 무섭죠? 구글 무섭죠?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애플 무섭죠? 금년 1월에 발생한 일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큰 SNS는 아니고, 메신저는 아니고, 한 이용자가 1000만 명 정도 되는 SNS, 트위터 같은 겁니다. 그게 팔러라고 있었어요. 팔러. 이게 금년 1월 11일 날 하루아침에 퇴출당했어요. 이 팔러라는 거는 이제 트위터가 있고 좀 표현의 자유에 SNS가 제약을 가하니까 팔러는 소위 말해서 리버테리언, 리버럴리스트도 아니고 자유신봉자,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제약을 두지 않겠다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1000만 명, 그렇게 이제 큰 건 아니죠. 해서 그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사상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주의도 안 하고 그냥 우리 팔러를 이용해서 할 말 다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트위터가 또는 페이스북에서 자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올라오면 그걸 이제 지우고 하다가 퇴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야, 트위터도 이용 못하고 페이스북도 이용 못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 없는 데냐? 그래서 이제 팔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팔러가 마치 무슨 친트럼프 그 메신저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약을 안 두는 데를 찾다 보니까 팔러로 간 거예요. 그게 보기 싫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첫째, 앱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러를 쓰려면은. 구글하고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팔러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용자가 쓰려고 그러면 앱을 다운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가 했더니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 팔러가 웹 호스팅이라고 할까? 서버라 그럴까? 이거를 아마존에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하루아침에 24시간 여유를 주고 너희 떠나라.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무슨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건 보수적인 생각을 해. 이건 횡포죠. 그게 바로 올리가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사회 정치에도 인터넷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디스토피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자, 세계화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어떻게 그 뉴 노멀이랄까 이걸 바꿨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